네, 안녕하세요. 2026년 가치와 성장 포럼 첫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은주입니다. 요새 성장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최근 5년간 성장을 키워드로 한 언론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2025년에 압도적으로 많은 8만 8천 개의 단어가 검색이 된다고 하네요. 이것은 2021년에 비해서 무려 55%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성장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난 60년 동안 한국은 놀라운 발전을 해왔고요. 1인당 GDP가 연평균 6%씩 성장하면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선진국으로 발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중반부터 잠재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고 소득 격차와 양극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성장률 수준 자체만 놓고 보면 뭐 다른 선진국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뭐 괜찮은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지만 문제는 한국의 성장률 하락 속도가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죠.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 뒤에는 잠재 성장률이 0%대 또는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한국 사회가 고도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상대적으로 사회가 좀 성숙해지는 것, 그것은 좀 뒷전으로 놔두다 보니까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경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토양 자체의 펀더멘탈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좀 더 도약을 하려면 경제와 사회라는 것이 이제 별개의 것이 아니듯이 사회적 펀더멘탈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평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산 격차라든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느끼는 어떤 만족도라든가 어떤 충만감, 활력도 이런 거는 상당히 저하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것이, 근데 진짜로 조금 전에 이렇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해지면 그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결국 사회라고 하는 것과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잡해처럼 실타래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불평등이나 양극화가 계층 간 갈등이 이제 증가를 하면 국가나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것만으로도 사회적 비용이 연간 거의 한 300조 가까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작년 정부 예산이 한 730조 정도 되니까 그런 불평등이나 양극화나 그 계층 간 갈등으로 인한 비용만 거의 정부 예산의 40%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 정부의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뭐 OECD 같은 데서 이제 연구한 것들도 보면은 그 소득 불평등 수준이 경제 성장에 되게 유의미하게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변수로 작동한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들이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양극화가 GDP를 하락시킨다는 연구들도 다수가 있죠. 또 양극화가 심해지면 기본적으로 감정적 거리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이나 생산적 활동을 할 어떤 소위 말하는 거래 비용이 커지는 거죠. 사회적 갈등과 마찰이 이제 심해지면 어떤 혁신이나 새로운 생각들,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어떤 우리보다는 그냥 나 위주의 어떤 가치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사회 전체의 건강한 운영이 힘들어지고 어떤 이러한 토양에 뿌리를 둔 경제가 뭐 건강하고 오래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리라 기대하기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저는 우리나라 성장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중 하나가 지역 불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이제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경쟁 심화, 주택 가격 상승, 뭐 자산 양극화, 가계부채 증가와 같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요. 특히 이 중에서 이제 경쟁 심화라든가 주택 가격 상승은 초저출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령화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50년 후에는 180%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복지나 또는 생산성이 높은 부분으로 정부가 투자를 하고 싶을 텐데 그런 데 쓰일 정부 예산에 제약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회 문제 해결에도 한계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불균형의 다른 한 축인 금융 불균형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계부채가 GDP 대비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을 크게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근데 현재 한국은 90% 정도로 세계 5위 수준이라서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우리나라 경우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정된 금융자원이 생산성이 낮은, 즉 우리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아파트나 부동산 부분으로 과다하게 집중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부동산 중심의 대출을 뭐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생 기업으로 대출로 전환을 한다면 큰 경제 성장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불균형의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할 뿐 아니라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불균형, 격차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 성장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이제 이런 시기에 도달한 게 아닌가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장,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접근해야 될까요? 사회적 번영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번영을 그런 성장의 어떤 중요한 조건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제적 번영의 조건으로서의 사회적 번영은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약자도 포용하고, 그러면서 막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극단적인 주장을 했을 때 거기에 잘 휩쓸리지 않고 그런 사회적 지혜를 가지면서 그러한 것을 토대로 이러한 것이 선순환의 구조로 막 선순환이 돌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사회적 번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표현을 한다면 협력적인 행동과 연대의 어떤 그 실천들이 이제 모여져 가지고 전체적인 생산성을 거의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적 번영을 통한 경제적 번영, 이런 것들을 앞으로 특히 AI 시대에 점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재정 팽창이나 통합 팽창과 같은 그런 것들이 때때로 필요하긴 한데, 그런 단기적인 처방에만 의지한다면 효과는 크지 않고 부작용만 크게 남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건강이 나빠지고 기초 체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카페인이 가득한 뭐 커피만 계속 마신다거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또 뭐 진통제만 투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즉 구조 개선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 계층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고요. 따라서 이해관계 조정, 사회적 합의, 그리고 중장기 효과를 염두에 둔 지속성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은 함께 성장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불균형, 불평등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이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